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임명된 용산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설부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거론한 보수연합군까지 뜨거운 현안의 뒷이야기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테슬라와 페이스북, 메타 두 회사의 CEO죠.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결투가 정말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IT본부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는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이번 주가 이제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시작한 주라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특별하게 더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봉호 연구원은 방송 출연하니까 식사도 잘 못하죠. 예,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 다음에 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또 배종찬이라 이런가 시사본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화기를 들면 그냥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배종찬 KBS 시사본부 이 이야기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박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아까 대기실에서는 만세 삼창도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법과 원칙, 헌법 정신을 중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도훈 대변인이 전한 게 발언을 보니까 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그리고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 뭐 이 앞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이게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1의 이 가치로 놓고 이 공직에 임해달라 이걸 강조하면서 또 말을 제대로 타라 이런 주문을 보면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이제 전인 정부 시절 타성이 좀 젖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주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표와 이 기조 아래 공직을 수행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복지 부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 긴장감을 좀 불어넣는 그다음에 기강을 좀 다잡는 그런 네. 주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런 인사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게 대통령실에서나 아니면은 이 차관들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직사회는 헌법 정신의 의미를 좀 각인시키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좀 연출된다. 보일 것이다라고 또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이제 등장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러 차례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기득권 카르텔인데
어떤 의미로 주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권 카르텔과의 싸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때부터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번 말을 했습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같이 들어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차관 내정자들과의 오찬 임명식을 주고 오찬 자리에서 했던 지시하고 이게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고 네. 연결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한번 전해서 들어보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금 같이 들어본 헌법에 충성해달라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제대로 말을 타라는 얘기다. 그리고 공무원들 업무 평가하라는 지시가 여기서 연결되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비춰볼 때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또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에게서 그동안 계속 반복 노출되었던 반공주의 인식 그리고 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야권에 비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더 단절되는 것인데 반국가 단체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카르텔과 싸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야권과 싸우라는 사실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해석도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인사평가에도 공무원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서 꼭 정부 특히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뭔가 징계가 가해진다면 물론 구체적인 자기 부서 안에서의 직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징계가 받기도 하지만은 네. 대통령 지시나 기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이 만약에 징계를 받거나 물갈이 되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하는 논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의미일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예. 거고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 이건 또 공공개혁의 또 차원도 그렇습니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또 성과가 있느냐 공직사회에 또 새로운 좀 바람이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우 기자 이거 네. 환경부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냈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이렇게 3명의 1급 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네. 사표를 낸 이 제출 시점이 약 한 달 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관 인사 맞물려서 정말 물갈이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그런 지적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거는 해당 부처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직권으로 인사쇄신 차원에서 사표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뭐 물갈이를 전체 부처를 통해서 다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장관이 판단해서 직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부 인사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공직사회가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의미가 이 환경부 1급 실장 사표에 뭐 담겨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윤 대통령이 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이런 지시를 장관들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전 정부에서 좀 보여왔던 문제들, 뭐 태양광 사업 이번에 뭐 수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카르텔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이권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좀 관련 부처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인사 조치도 과감히 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끔 공직사회도 좀 변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앞으로 또 나타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를 뭐 끝마쳤다, 임박했다 이런 또 전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찬성 45%, 반대 40%가 나왔는데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전에 나왔던 뭐 조사 기호를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찬성 비율이 꽤 방류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좀 일본 정부가 방류 시점을 좀 늦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해양 방류, 오염수 방류 찬성이 45%, 반대는 40%로 집계됐다는 것인데 이게 지난 5월에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했을 때의 결과와 네. 비교해 보면 그때 5월에는 방류 찬성이 60%에 달했고요. 반대는 30%에 그쳤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찬반이 굉장히 붙은 겁니다. 특히 반대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량 상승을 한 것이고 찬성은 반대로 한 15%가 빠진 거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크다고 한 두어 달 만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같은 조사 기관은 아니지만 언론사는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크게 차이 나지가 않을 만한 그런 이유도 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있는 어민들의 잇따른 반대 여론, 특히 지금 그 어업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4번이나 연속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이게 경산성과의 만남, 그러니까 일본 정부 측과의 만남에서도 이 어업인들이 계속 호소를 해왔어요. 이게 꼭 위험성, 물론 안전성도 문제지만 당장 어업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 산업 수상을 만났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일본에서는 바다도 바다 문제지만은 지금 그 후쿠시마 인근에 계속해서 탱크를 비롯해서 이 오염수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나 토양 오염에 관련된 우려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축제들도 여전히 계속 이 오염수 문제 때문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다 이제 어민들이 4번 연속 결의문을 채택하다 보니까 좀 여론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반대하면은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실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민들이 연속해서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입장은 7월 방류에 변경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7월에 무기를 싣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속 이행이 맞느냐는 조금 걱정도 아마 일본 시민들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오늘로써 이제 일본이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끝난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류 일정을 결정하는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여론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민심도 자꾸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데 네. 지금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입니까? 네. 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제 보고서를 전달하는데 대체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중간 보고서 결과를 좀 고려하면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하고 면담하기 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도 한다 그래요.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7일 일정으로 방일을 하는 건데 내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도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마 일본의 이제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한다면 네. 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평가 또 비슷한 기자회견 내용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로시 총장의 보고서 전달 이유가 상당히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네. 집중적으로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7일부터 9일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또 소화해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아마 우리 이제 원안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또 박진 외교 장관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론을 좀 보면은 반대한 여론이 네. 높은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한 또 그런 방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한까지 하게 되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행보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의혹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또 민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먼저 관련한 내용을 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평군과의 그동안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BC가 이게 더 나오고 무엇보다도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의 발언 듣고 왔는데 정확한 이 관련 사안을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할 텐데 누가 이봉우 연구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안인지. 요약을 하자면 네.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왔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 고속국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5월 초 전까지는 그 논의가 됐던 출발점과 종점이 특히 종점 같은 경우 양평군에서 끝나는데 양서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갑자기 이 고속국도의 종점이 양서면이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강상면으로 네. 5월 달에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 종점 전까지는 지역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점은 하남시 감일동 그리고 종점은 양서면으로 5월 전까지 계속돼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올해 5월에 갑자기 발표된 내용에서는 출발점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강상면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침 강상면 그 일대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씨의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혹시라도 특혜성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종점이 양평의 양서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 양서면은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꽉 차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있어서 네. 여기에 고속국도 종점이 들어서면 조금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5월 8일에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보면 갑자기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절차상의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네. 그 전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던 종점이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이따가 리포트 듣고 와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인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막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산막에서 광명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관련되는 사안은 또 원희룡 장관이 해명까지도 했고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 종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게 뭐 특혜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은 그 주변에 하필이면은 갑작스럽게 5월에 바뀐 그 강서면 일대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의혹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절차적으로 봐도 갑자기 강서면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월 8일 전까지 기재부와 국토부의 절차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해서 종점이 양서면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5월 8일에 갑자기
강상면이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게 아니라 양평군에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종점으로 돼 있던 양서면을 포함을 해서 2개 정도의 대안을 더 제시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5월 8일에는 강상면으로 일단 종점을 발표한 것이고 네. 또 아까 들어보신 원희룡 장관의 조금 더 다른 그 해명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훼손 최소화 그리고 교통 수요 같은 거를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은 강상면도 그렇게 틀린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노선도 아니고 타당성, 특히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견 수렴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의혹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의혹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당 쪽이나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뭐 해명이 있나요?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조금 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나온 입장은 없는 네.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아마 반응이 이제 원희룡 장관하고 비슷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이 일단 제시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남시에서는 고속도로 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그렇죠. 지역인데 교통정체 이유로 시작점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에 이 주민들의 뭐 사실은 지역의 어떤 요구나 이런 서명이 모아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양평군 이 종점 변경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모습들 이게 좀 뭔가 국토부의 대처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좀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은 다른 정치적 오해를 안 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오해나 또는 실제 어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절차적으로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니까 아무래도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 정확한 내용은 또 앞으로도 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안 하나 더 알아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었죠. 3자 이 변제안을 끝까지 거부한 이 피해자와 유족의 이 판결금을 공탁하는 절차가 개시됐다. 이게 쉽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일제 정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5명에 대해서 네. 불법적 식민 지배 활동에 따른 개개인에 대한 불법 행위 청구권이 살아 있다라면서 대법원이 배상 판결 확정한 그런 부분인데 예. 이걸 전범 기업과 일본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일단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매듭 짓자 이게 이제 3자 변제안이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이 불거졌었고 지금 반대하는 또 유족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15명 가운데 4명의 피해자 유족은 현재까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인춘식 할아버지 또 생존 피해자 이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이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총 4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이 4명에게 전달돼야 한 판결금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이거 이제 처리해서 나가겠다.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법원 공탁까지 이루어지면 정부로서는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나온 피해자 15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 공탁까지 해결됐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은 4사람의 경우는 받지 않지만 네. 법원에는 그 돈이 맡겨져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과 지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광주 지법에서 징용배상금 공탁 한 건을 불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명에 대해서 4명 중 1명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 내리고 1명에 대해 반려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외교부 입장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다.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법원 단계에서도 공탁 절차가 다 이제 마무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법원이 어떤 결정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피해자가 안 받는 건 또 안 받는 건데 네. 법원이 불수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를 했고 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그러니까 네. 공탁 의사, 그러니까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불수리한 거고 또 인춘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게 이제 법원의 설명인데 외교부는 뭐 이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쳤는데 이거 불수리 결정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은 그러면은 뭐 내내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입장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 4명의 피해자 그리고 사망 피해자 유족분들 네. 이 4명은 끝까지 이 3자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탁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그 공탁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이 공탁에 대해서 특히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 3자 변제안이 일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배상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상 공탁 절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채권이 살아있다고 한 건 거짓말 아니냐. 일본이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결국엔 배상액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구상권을 포기했다 안 했다 이런 논리도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내는 나중에 것인데 받아내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상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리고 오전에 지금 법원이 이렇게 불수리를 하면서 반려를 네. 하면서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이 지금 법리적으로 애초에 3자 변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도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으로 보면 3자 변제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단 당사자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상의 당사자가 만약 명백하게 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3자 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또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3자 변제를 해주려면 그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재단과 돈을 낸 포스코 기업 뭐 이런 이제 특히 재단이 될 텐데 참여 기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3자 변제를 해주는 그 재단이 실제로 채무를 진 그 일본 전범 기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할 때 같이 이렇게 채권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 집행 같은 걸 당할 이유가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네. 3자 변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 법적으로 가게 되면 또 더 복잡해지는 또 절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또 감사원입니다. 감사원발 뉴스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입니다. 관련 감사를 하기로 회의에서는 결정하고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브리핑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2구 참사 감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 이걸 하반기 중에 하겠다. 하반기 중에서도 이 4분기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지난번에 있습니다. 박종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명칭은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격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원래는 이태원 참사에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들이 올해 1월 연간 감사 계획 수립 당시부터 좀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감사 시기가 연말로 미뤄진 게 아니냐. 하긴 하지만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감사원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이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그게 또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다. 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참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따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됐다.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좀 이제 경제 관련 기지개를 편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물가가 그동안 계속 특히 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 걱정인데 일단 2%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반갑기만 한 뉴스는 아닙니다. 일단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서 2.7% 상승해서요. 이 2%대 상승을 기록한 것은 21개월 만입니다. 네. 2021년 한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잠깐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다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2%대로 잠깐 내려왔다가 결국엔 3%대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죠. 올해 1월에 5.2%를 기록한 이후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월 4.8%, 4.2%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반가워 보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2%대까지 내려온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석유류 가격 하락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져서 2%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것은 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석유류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25.4%나 떨어져서요. 이것은 네. 1985년 이후로 최대 하락폭이고요.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LPG는 15.3%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석유류 이외의 품목들은 여전히 5% 또는 10%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군원 물가도 상승세 자체는 약간 둔화세인데 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물가 부분에 여전히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박정우 기자. 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이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파업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대규모 파업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지 노동자 파업 대회를 어제 하면서 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여기다가 집회 시위 금지 제한 뭐 이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면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7일, 11일, 14일 오후에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서 정권 퇴진 운동 계속 벌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경영계 경제계에서는 비판하고 있고 이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지금 파업할 때냐라고 꼬집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파업 정치 파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노동계와 정부가 맞서는 장면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좀 타협점과 해결책을 찾아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종찬의 시사본부 응원 문자 보내주십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꼭 기억해 주시고요. 4524 6933 3344 0195 7510 2848 0760 2177 9268 5457 3044님 아유 읽기에도 숨가쁘네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60님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배종찬님 찐팬입니다. TVN부터 출연 프로그램 다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뚱커벨 돈킹 초사이언 베지터 앙드레 배 등등 별명 부자 배종찬의 잔디인형도 있어요. 시사본부 파이팅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디저트송으로요.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말로 할 때는 발음이 같아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되지만 글로 쓸 때는 표기 형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함으로와 하 뒤에 미음 받침을 쓰고 뒤에 으로를 붙이는 함으로 두 가지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이 두 표현 모두 함으로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글로 적을 때는 어느 것이 그 상황에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함으로는 동사 하다의 어간 하에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무로가 붙은 것이고요. 하 밑에 미음 받침을 쓰는 함으로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가 붙은 것입니다. 특히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함으로는 그 뒤에 써를 붙여서 함으로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의 예문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여기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냥 무로를 씁니다. 그리고 일기를 씀으로써 하루의 생활을 마무리한다. 이 문장은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의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뜻이니까 방법이나 수단을 뜻하겠죠. 그래서 동사 쓰다의 어간 쓰 뒤에 미음 으로를 써서 씀으로가 되는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는 경기 서부와 충남, 전라 남북도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고 있고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북 김제와 군산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대부분 지방에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 동해안과 경북 남부,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도는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가 되겠고요. 이때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9도, 대구와 제주 30도, 대전 28도,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을 외치고 민주노총 파업에 가담하는 건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훈 원내대표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상승폭이 2%대로 내려왔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5.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스뉴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 참 덥죠. 너무 덥죠. 네, 비 대비도 해야 되고 폭염 대비도 해야 되는데 박지원 캐스터는 혹시 이 누군가로부터 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최근에? 감동을 받은 일이 최근에 돌이켜보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외에는 다른 감동은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아니 웃으시면 제가 또 무한해지잖아요. 아니죠. 네. 자, 제가 왜 감동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주신 봉투에 감동이 들어있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고요. 제목이 경비 아저씨의 축하금입니다. 네. 아이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글쓴이는 100일 맞이해서 떡을 주문했는데요. 떡이 오자 떡이랑 사과를 들고 이제 경비 아저씨께 드렸다고 합니다. 떡을 받으신 경비 아저씨는 뭐 이런 걸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받으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평소와 같이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여쭤봤더니 경비실에서 오셨다라고 하셨대요. 내가 분리수거를 잘못했나라는 생각으로 A씨는 문을 열었는데 떡을 드렸던 경비 아저씨가 앞에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손에 봉투를 내어주면서 100일상은 음식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100일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물론 A씨는 봉투를 거절했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 받아달라라고 하시면서 가셨대요. 네. 봉투 앞면에는 축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뒷면에는 경비 아저씨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초록색 10,000원이 들어 있었대요. A씨는 이 봉투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컥했다고 해요. 10,000원이 제게는 10만 원, 100만 원 같았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받은 감동을 널리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라고 썼습니다. 오랜만에 또 진심이 통하는 훈훈한 소식이라서 그런지 온라인에서 하루 만에 14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아이도 이 사랑을 받아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참 서로를 배려하는 이것도 주민을 아끼는 또 경비 아저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일도 축하하고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에 사시면 지나가면서 덥지는 않으세요? 덥지는 않으신지 참 궁금해요라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좀 확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네. 자,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장 또 소중히 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돌아서면 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준이 나왔다면서요. 네. 화장실 불법 촬영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두운 공중 화장실 들어가면 무의식 중에 쓱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정부가 시민 약 1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4% 정도가, 그러니까 반이 넘죠. 훨씬 넘죠.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조사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만 봐도 무려 2,800건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네, 거의 1년에 500건인데 특히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 촬영이 많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 대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 공중화장실에 있는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출입문을 제외하고 칸막이 아랫부분은 보통 휴대폰의 이 두께가 7mm인 걸 고려를 했을 때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밑으로 집어넣지 못하도록.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고. 그리고 아래가 있으면 위도 있겠죠. 네.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는 30cm 미만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저는 그럼 다 막으면 되지. 왜 항상 이거를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해서 어느 그렇죠. 틈도 없도록 하면 될 텐데 왜 네.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 외국을 가다 보면 화장실의 칸막이가 한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일단 칸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 칸 안과 밖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니까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칸 밖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를 의심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마약 투약 등 범죄가 일어나는지 감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논리에서 시작이 된 거고, 네. 뭐 이 외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구조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겠죠. 화장실 칸막이 장단점이 명확하고, 그래도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선 빈틈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박정 캐스터가 보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칸막이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 촬영을 하신 분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발 이런 마음부터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 네. 어떨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궁금한 주제인데 더워지면 신체 중 어딘가가 줄어든다. 이거 뱃살이 좀 줄어드나요? 저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뱃살은 네. 아니고요. 인간의 뇌 크기라고 합니다. 네? 더워지면 인간의 뇌 크기가 줄어든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찾아보니 과거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정말 온도가 올라갈수록 뇌 크기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도 사실 너무 덥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얼럿에서는 온난화와 인간 뇌 크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제 학술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만 년 동안 뇌 크기 변화가 지구의 온도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온난화와 인간의 뇌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추웠던 기간에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1420g이었대요. 근데 따뜻했던 기간에는 1280g으로 감소를 했고요. 중량에 비례해서 뇌 크기도 온난화를 맞아서 약 10% 정도 더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만 뇌 크기는 온난화가 닥쳤다라고 해도 빨리 작아지자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연구팀은 그 진화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수천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현재 인류가 직면한 온난화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가 지난 12만 5천 년을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기후라고 해요. 역대로 가장 더운 날씨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1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구 환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마지노선이 1.5도 상승이라서 앞으로 곧 닥칠
닥칠 위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만약에 온난화가 이어진다면 뇌는 아무래도 인간의 인지 능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양이나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뭐 하루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쵸. 수천 년의 진화가 된 건데 아까 우리 박지원 게스트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소개를 덜 해드렸는데 뇌가 이제 축소되는 이유가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뇌가 맞아요. 더운 기후에서는 크기를 줄이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해졌을 유리합니다. 것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위가 커지는데. 갈수록 우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호선 열차문에 6번이나 발을 넣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취객이 있었다고요? 네. 23일 오후 9시쯤 있었던 일입니다. 2호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씨가 닫히는 출입문에 6번에 걸쳐서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열차 운행은 3분가량 지연이 됐고요. A씨의 행동 물론 맑은 정신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위인데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A씨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만을 품고 더 강하게 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까지 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이 기관사가 몸으로 맞고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실에서 겨우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면 상당히 큰 벌을 받을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A씨가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네. 만약 철도 종사자 대상의 폭언, 폭행 여부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통공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이었고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시설물 파손하는 행위가 이제 줄지 않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도 강력한 법정 대응에 앞으로 나설 방침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말 술은 적정한 것이 좋겠죠. 그런데 술이 사람을 마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부러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당 3억 원이 넘는 슈퍼카가 국내에서 6,000대를 넘어섰다고요. 이게 많은 숫자인 거죠? 엄청 많죠. 네. 대당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국내에서 6,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여기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유명 브랜드들 한국 시장 성장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단순하죠.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슈퍼카가 잘 팔리는 곳이다. 네. 그 이유도 또 있을 테고요. 그렇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일단 승용차 등록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 원이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가 약 6,300대였고요. 특히 이런 초고가 승용차는 법인 소유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규 등록 현황을 봐도 3억 원의 이상 고가 승용차 성장세 뚜렷했고요.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에 취득가액이 3억에서 5억 원 승용차 신규 등록 건수가 약 200건이었는데 지난해 6년 사이에 약 5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5억 원 초과 승용차는 같은 기간에 1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가세를 보면서 글로벌 업체들은 이거다 한 거죠. 한국 시장의 성장 추세를 눈여겨보고 행동으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벤틀리 한국 내에서 판매량이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 판매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영국의 벤틀리의 본사 최고 경영진들은 직접 한국을 찾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롤스로이스 역시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고 페라리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전시를 했는데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네요. 저는 뭐 차도 없거니와 이 슈퍼카가 그만큼 많이 팔리는 곳이 한국이다. 그만큼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또 이 경제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지난번에 제가 지어준 이 별명 봉버러봉 어떠세요? 그거는 조금 지어주셨다기보단 네. 성의가 좀 부족하다. 네네. 제가 근데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얼굴을 뵙고 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배종찬 미남론을 많이 좀 설파하고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진행자인 배종찬 미남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지난주 방송하면서 든 생각이 살이 빠지시면 너무 잘생기셨을 것 같은 거예요. 살이 빠진다면. 네, 그래서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다, 이 얘기를 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침에 달이 떠라 이런 소리하고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봉 기자는 그래도 계속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칭찬해서. 네.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어떤 정치 행보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만나기도 했고, 또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준석, 유승민, 또 나경원, 안철수까지 이야기하면서 보수 연합군을 거론을 했는데, 일단은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어떤 정치적 의미,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 전개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색한 조합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계 핵심 좌장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는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아주 가깝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궤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반윤 내지는 비박, 그리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다 친박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했던 거죠.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원조 친박이네요. 그렇죠. 박근혜 키즈라고 불려서 사실은 정치권에 데려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소위 이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거기서 낙인이 찍히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 구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지만, 이제 그 배신이란 말은 다시 되돌려서 말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신뢰관계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정치권에 데려올 때도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의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만나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워낙 여러 명들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 그 주목도 받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얘기도 있는 건데, 일단 보도에 나온 거는 보수 연합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좀 전에 거기 참석했던 분을 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미리 좀 얘기를 들었던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는 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좀 출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제 당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무소속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원래 옛날 지역구가 이제 경산 쪽이거든요. 이제 경북 경산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구를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연합 이런 걸로 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좀 좋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그래요. 우선 그 전에 묵힐 수 있는 성격인가요? 최경환,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친윤이 핵심인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반윤 내지는 비윤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주류가 강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친박계가 당연히 주류이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비박계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의원들의 숫자도 수십 명이 됐었고 사실은 그게 원동력이 돼서 탄핵도 이뤄졌던 거고 또 바른정당으로 나가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현역 의원 중에 비윤계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 한 손에 다 꼽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윤 말고 나머지 비윤들의 세력이 좀 결집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세력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래도 TK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인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고 또 비윤 연합군을 거론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대적으로 또 최경환 전 부총리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수대 연합이라는 거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최경환 전 부총리 쪽에서는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친윤 쪽에서 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비윤들의 몫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연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만남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볼만한 거는 이 자리에 있었던 구영모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했었던 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에 계속 있어 왔던 인물이네요. 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아직 8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윤석열 정부 나이로는 40세는 안 된 상태고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된 거 물어볼 때는 구영모 전 최고위원한테 저도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구영모. 형모.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톰가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앙숙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철수 의원 쪽의 측근이 이 자리에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그 지방선거 때도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도와주지 않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사진이 찍히고 이제 공개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은 이건 안철수 의원하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정치권의 변화.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총선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 낸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데, 근데 이제 다만 유영하 변호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문제 정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좌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만난다고 했다가 지금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공천 문제도 좀 걸려 있고 해가지고 이런 점들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좀 만남이 연기가 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공천 이야기가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왔다.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매개 역할을 하면서 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부 좀 부담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또 정부의 인사 관련해서 인물들에 대한 면면이 상당히 또 화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29일 차관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또 조명을 받는 인물 중이 되는데, 그 전에
많은 이들이 좀 뭔가 언급하기를 좀 주저하는 인물이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인데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도 좀 우려하는 정황이 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우려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취지가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김채환 원장에 대해서 제가 쭉 물어봤을 때는 대체로 좀 입을 닫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언급 자체를 좀 꺼린다. 아, 우려라기보다는 언급 자체를 꺼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려 내지는 좀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는 뭐 보수 유튜브다 또 이제 극우 유튜브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박성봉 기자 이 김채환 원장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튜브를 보니까 53만 명이 넘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일단 최근 횡보로 그리고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그 영상의 형태가 이제 제목이나 글씨체 같은 거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큰 글씨로 이제 빨간색으로 잘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타깃층이 보수층 내지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이제 뭐 그 강의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 자체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다. 이런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는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되고 있고요. 근데 요 네. 이제 김채환 원장 얘기를 물어보면은 이제 같이 꼭 붙이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좀 억울해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래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채환 원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네. 약간 같이 묶여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다, 극우 유튜브다. 유튜브를 했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좀 극우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괜찮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내용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채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 보여요. 어쨌든 해온 이력들을 보면. 근데 이 김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올린 이 영상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같이 묶이는 거는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정도의 해명들은 있습니다. 김채환 원장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분리해달라 이런 또 동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러나 저러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역도 영웅이자 30대 MZ세대 여성 차관 장미란 차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환영 일색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시각도 또 뭐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뭐 비판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야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배경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하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들리는 얘기는 여성 차관이 좀 늘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3명의 차관이 여성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이제 언론사들에서 일부 비판을 했던 게 뭐 소위 서오남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서울대 50대 남성 너무 그러니까 남성 위주다. 맞습니다. 이 중심이 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하는 개각에서는 여성들을 많이 등용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부 2차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영주 차관인데 이 여성 외교부 차관으로는 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지금 여권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미란 차관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기사도 좀 찾아보니까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콕 찍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 읽어보니까는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추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평소 인사에서 어떤 깜짝 인사나 아니면 이제 좀 쇼처럼 보이는 그런 인사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가 강한데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좀 원하는 인사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이건 해석입니다. 그랬는데 김대기 실장이 추천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사를 가지고
이제 좀 용산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이제 내용이 맞느냐 이제 물어봤는데 뭐 팩트 확인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은 기류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에 앞서서 한 사흘 전에는 이제 이민청 기반을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닦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조금 이제 연결은 좀 한 단계 건너가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그립을 잡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의 배경에도 김대기 실장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용산이라는 데는 구성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무원들만 있는 곳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들하고 좀 복합적이죠. 섞여 있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파견도 나와 있고 굉장히 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늘 주도권 싸움이 있는데 정부 초기에는 보통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끈 그런 어공들이 일종의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캠프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주로 해서 네. 참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관료들, 특히 이제 기재부 출신이나 산업부 출신들이 이 주도권을 상당히 잡고 있고, 물론 이제 검찰 출신들도 한 라인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요 이제 소위 말하는 어공 쪽 정무직 공무원들이 캠프 쪽에서 온 사람들은 급수가 낮고 상대적으로 네. 숫자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수면 아래에서 이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대거 또 교체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체도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관료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옛날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성골 진골은 예를 들면 뭐 검찰 출신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들, 그다음에 어공들은 사실은 그 밑에 있다. 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의 이번 인사 여러모로 또 평가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 배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속도전을 좀 내겠다.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부처로 잘 스며들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이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인사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모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사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차관들을 보내는 거의 포인트는, 비서관들을 차관들로 보내는 거의 포인트는 정치인 출신 비서관을 차관으로 올린 다음에 총선에 출마를 시킬 거냐 아니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좀 높여놓고.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정치인한테 물어봤을 때도 실제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의미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차관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확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서관들보다는 몸을 움직이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은 이제 대통령실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주목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훨씬 몸이 딱딱한데, 차관들도 물론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 다니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진급을 시켜주고 몸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이 5명의 차관이 간 부서가 4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 차관이 2명이 갔고, 그러니까 비서관이 2명이 갔고 해서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이렇게 4개 부서예요. 잠깐만,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국토부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 원희룡 장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대선 캠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뭐 차관 정치 이해가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1, 2차관이 다 간 것은 원희룡 장관이 곧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이 5명의 차관을 보냈다라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미지 그 내세우는 목적 자체가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에.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4개의 부처는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면 국토부가 그러면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냐, 이제 이게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권의 분위기를 쭉 물어봤을 때 다들 공통된 의견은 아니겠지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향후에 이제 총선 출마의 길도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차관 정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아무리 이제 차관들이 가서 이제 실세 차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겠죠. 용산에서 왔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급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인사권은 장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근데 다만 다른 부처의 차관보다는 훨씬 힘이 강할 거는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그럼 이 4개 부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 국토부, 네. 환경부, 해수부. 근데 이 4개 부처가 좀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건의 해석인데 이 4개의 부처에 차관들을 보낸 거는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거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실 수 있겠지만 네.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고요. 환경부, 해수부 뭐 당연히 관련이 돼 있는 밀접한 거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이제 원안이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성을 보아하니 후쿠시마 오염수와 다 관련된 유관 부처더라. 즉 그러니까 아까 그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힘을 더 실어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후쿠시마 대응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미션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부처의 실제 대통령실의 뜻 이런 것들 잘 전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총선 출마로 열리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해수부 차관으로 간 박성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출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시도도 했던 인물이고 그런 이게 아주 총선에 나올 거라는 게 명확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차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 지원하고 이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관을 한 다음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지금 거의 없는 사실 이제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용산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아직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의 공천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해석할 수밖에 없고 차관 출신들이 만약에 총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당에서 이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불사조 기자단들인데 오늘 박순봉 기자 혼자 나와서 너무 술술술 이야기를 잘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파트너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 목 아파요. 파트너가 자, 있어야죠. 물 한 모금. 네. 목을 좀 축이고 계시고. 자, 국회로 가봅니다. 일본 골프 여행 문자로 논란이 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경우에 이 궁금한 게 문자가 자꾸 노출되는 경우들이 이게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찍게 되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안 보여야지 이런 좀 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면은요. 네. 한번 찍히고 나면 한동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찍히죠.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조심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쭉 옆에서 지켜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연예인들 사생활 사진 찍히는 파파라치 사진들 네. 있잖아요. 그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회의 시간 같은 것들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안 보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도 계속 보게 되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알림이 왔을 때 열었을 때도 찍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보안 필름 같은 거 막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 들고 가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하는 보좌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별로 답이 없대요. 이제 필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각도만 잘 잡으면은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냥 찍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일종의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이 사람을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찍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이런 문자 논란으로 결정적인 좀 파장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 많죠. 사실 지금 여권의 이 상황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문자가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잖아요. 아, 엄지척 따봉. 엄지척 따봉하고 이제 내부 총질 당 대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관계가 일종의 좀 그 진화되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아예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랬네요. 네, 그때 그런 게 뭐 결정적이었고 사실 역대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뭐 예전에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정현 전 의원이었는데 그때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어요. 네. 그때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정현 당시 대표를 계속 비판을 합니다. 뭐 박근혜 비서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 이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뭐 충성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 충성 하는 게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게 일종의 밈처럼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요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뭐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그 정책보좌관한테 그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찍혔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을 향한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역시 역사의 중요한 한 기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최근에 찍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은 아마 의도였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 대부분은 좀 실수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의도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그때도 이제 청와대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공천.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도 물론 원조 친박이지만 비박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 갈등이 있었고 특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 안심번호 공천제라고 해서 뭐 청와대는 뭐 도입하고 하자 말자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또 휴대폰을 딱 찍혀요. 딱 찍혀가지고 청와대와 비박계가 모여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뭐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의도된 걸로 많이 기자들은 당시에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좀 그냥 걸리는 그런 그 사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민들은 또 비조심도 하고 폭염 조심도 해야 되는데 국회는 또 문자 조심이네요. 네. 관련한 이야기까지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상당히 유튜브 관련된 라이브 커머스 내용 정말 흥미로웠고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상당히 또 그래서 고기 먹방 준비하고 계시나요? 자꾸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같이 다이어트 하시죠. 자, 시사본부의 이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네. 이게 좀 이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회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요즘에 네. 워낙 이 IT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기술이 단순히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연구소 이름 좀 바꾸고 IT 커뮤니케이터로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해보려고 네, 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인데 아니 보통 이런 게 이름 바꾸고 이러면 좀 떡도 돌리고 하잖아요.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뉴스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장난인 줄 알았던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링 위에서의 대결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크 주커버그 저는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랑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죠.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의 UFC 맞대결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씨름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운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옥타곤에서 대결을 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 미국에서는 계속 뭐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옥타곤에서 대결하면
이제 방송 수입, 흥행 수입이 약간 1조 3천억 정도 될 거다. 와.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 거의 손꼽는 부자들끼리의 정말 치고받는 경기를 UFC에서 하면 유료 시청료가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두 사람이 정말로 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뭐 체급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커버그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짓수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네. 39살이고. 근데 이제 체급으로 보면 신장 190에 체중 85kg인 51살의 머스크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뭐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뭐 체격도 저는 잘 몰랐었는데 네. 신장 1m 90cm, 체중 85kg. 외형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거구네요.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갑자기 이 둘이 격투기를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NS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뭐 그 전부터도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 트위터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스레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메타에서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스레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나오면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아유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댓글을 실제로 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다른 이용자가 조심해라 마크 주커버그 주짓수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나는 케이지 파이트, 그러니까 철장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채널이죠. 인스타그램에 가서 싸울 위치를 보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듣고 진짜라면 해야지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옥타곤이 이제 UFC에서 사용되는 경기장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옥타곤 측에서도 진짜냐 물어보기도 했고 또 메타의 대변인도 막 이제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성사 가능성에서 물어보니까 메타의 대변인이 주커버그 인스타그램에 보여지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정말로 이제 둘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렇게 둘이서 대결하는 게 현실화가 되니까 소위 뜯어말린 사람이 누구냐?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갑자기 또 트위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의 싸움 취소했다. 너네 너무 싸움 걸라고 하지 마라. 그냥 싸움을 하도록 말로만 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FC 회장도 뭐 확인을 하고 두 사람이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격투기 연습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말렸다는 이야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또 주짓수 브라질에서 유래된 무술이죠. 주짓수 유단자다. 우리 아들 맞으면 어떡하냐. 자, 51세의 머스크, 39세의 저커버그. 세계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 두 사람 사이가 또 악연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거슬렸던 두 명의 천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갈등에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좀 살펴봤더니 2016년에 좀 불의의 악재가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라고 우주선 이제 로켓 날리는 회사를 하잖아요. 또 놀라운 게 이게 로켓가 또 날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많은 민간 업체들이 한마디로 이제 우주에 쏘아올리고 싶은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이 일론 머스크의 로켓에 태워서 보내기도 해요.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띄웠으면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의 무료 인터넷을 거기서 보급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의 로켓에 탑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폭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론 머스크의 로켓에 그 주커버그가 만든 이 인공위성이 탑재가 됐는데 그게 폭발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못 띄웠고요. 뭐 안타까운 사고이긴 한데 그걸 뭐 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2017년에 네.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두고 SNS에서 설전이 일어났었어요. 예. 근데 그때 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몇몇 기업에서 페이스북 계정 삭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랬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기차와 로켓 같은 걸 개발한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네. 주커버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커버거 너무 많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까지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SNS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또 소유하고 있는 대표끼리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라이벌 관계까지 됐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슈까지 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빅데이터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네. 아이언맨의 뭐 실존 모델로도 그렇게 또 알려져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좀 이 개짜 또 좀 독특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경우에는 좀 정상적이고 뭐 굉장히 조용하다. 네. 근데 저커버그까지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처음에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주커버그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되게 쿨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비전이나 모험이나 이러한 쿨가이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2018년, 2016년도 이럴 때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6년에 대선 앞두고 미국 대선 그때 이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5천만여 명의 개인정보 빼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스캔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기 직전 페이스북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이나 루머에 좀 휩싸였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1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별도 10대용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왔고 뭐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내부 직원이 폭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이제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몇몇에서는 이미지 세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 이미지가 예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통해서 야 나는 이렇게 또 힘도 세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너제틱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띄워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복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 전쟁을 벌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슈의 이제 좀 처음 원인이 된 이야기. 저커버그가 트위터와 비슷한 SNS 서비스 스레드라고 그랬네요. 네네네. 근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이미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죠. 있는데 네. 유튜브도 사실은 유튜브는 구글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서비스들 네.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 내용들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길래 이렇게 경쟁이 또 뜨겁게 붙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게 완벽한 서비스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예상이 있긴 한데 네. 거의 대부분 예상하는 게 트위터와 비슷한 형태로 글을 좀 길게 쓸 수 있는 근데 모양은 인스타그램스러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좀 여러 가지 쓰는데 인스타그램의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이런 걸 왜 만들까?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소셜 미디어들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소셜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도 그렇죠. 개인 인플루언서, 개인이 실제로 어떤 뉴스를 내보내면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소위 틱톡 있지 않습니까? 네. 틱톡처럼 아주 짧고 빠르게 뭔가를 전달하는 쪽에 인기가 상당히 끌고 있어요. 그렇죠. 쇼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이 뉴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채널이
별도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광고 이슈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이요. 지금 미국 대선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으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치 광고를 이제 못하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계속 그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어쨌든 메타 입장에서 광고비로 돈 버는 회사면 결국엔 별도의 플랫폼에서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소위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즌의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소유하는 형태인데 네.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페나 커뮤니티처럼 별도의 독립 사이트가 독립 데이터를 갖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메타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또는 정치적으로 욕을 먹었던 게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너네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고 이걸 갖고 뭔가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오늘 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CEO들 대표죠. 회사의 대표들 중심으로 마약성 약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짧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계속 이슈 레이징 같은 거를 이제 자꾸 이제 예전에 되게 안 좋게 봤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자꾸 미국 빅테크 CEO들이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슈를 막 몰이하는 것들도 상당히 따라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성 성분 이런 네. 것들도 좀 계속 괜찮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조금 있는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2018년에 팟캐스트 방송에서 대놓고 마리아나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이거 막 주가도 폭락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놓고 본인이 뭐 케타민 같은 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마약성 약물이 창의력이 높아진다 뭐 네. 우울증 완화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어떤 그 빅테크 CEO들도 따라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요. 절대로 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사본부 배종찬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